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낯선 땅 한국으로 시집온 한 여인의 지옥 같은 현실과 그녀가 선택한 치열한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해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망의 끝에서 스스로 일어선 한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9년 봄, 베트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던 25살의 파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자를 만났습니다. 55살의 김영수였습니다. 30살이나 많은 나이 차이였지만 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판의 가족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일을 할 수 없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가족을 겨우 먹여 살렸습니다. 3명의 어린 동생들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개업체 직원이 보여준 사진 속의 김영수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중개업체는 그가 전라도에서 배추 농장을 운영하는 성실한 농부라고 소개했습니다. 집도 있고 땅도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성격이 온순하고 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는 망설였지만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면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2019년 5월, 파는 김영수와 베트남에서 간단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식은 형식적이었고 짧았습니다. 판의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딸을 먼 나라로 보내야 하는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파는 김영수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들. 김영수는 판의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에는 낡은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천에서 전라도까지 장장 7시간을 달렸습니다. 판은 창밖을 보며 이제 이곳이 자신의 새로운 집이라고 되뇌었습니다. 전라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비포장 도로를 한참 달려 한 농가 앞에 멈췄습니다. 2층짜리 낡은 집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대문, 잡초가 무성한 마당. 중개업체가 보여준 사진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파는 실망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김영수의 아버지, 78살의 김만수였습니다. 김만수는 판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고 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국말로 무언가를 말했지만 판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김영수가 통역했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를 오래 기다렸다고,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다고 환영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판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만수의 눈빛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눈빛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판은 전혀 몰랐습니다. 첫날 밤 판은 2층의 작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김영수와 함께 쓸 방이었습니다. 방은 좁았고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이불도 새 것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피곤하겠다며 먼저 쉬라고 했습니다. 판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베트남의 가족들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잘 살아서 가족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아버지와 남편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몰라서 서툴렀지만 시아버지 김만수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 밥 짓는 법, 김치 담그는 법. 판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김만수는 판이 실수를 해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천천히 배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김영수와 김만수는 배추밭으로 나갔습니다. 이 집의 주 수입원은 배추 농사였습니다. 약 3만 평의 배추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판도 따라 나가 일을 도왔습니다. 파랗게 익은 배추가 끝없이 펼쳐진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판은 베트남에서도 농사일을 했기 때문에 밭일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배추를 수확하고 다듬고 포장하는 일을 배웠습니다. 김만수는 며느리가 일을 잘한다며 칭찬했습니다. 판은 그 칭찬이 기뻤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판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영수와 김만수가 자신을 잘 대해주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판은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간단한 한국말을 배웠고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익혔습니다. 김영수는 판에게 친절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판이 무거운 것을 들면 도와주었고 힘들어하면 쉬라고 했습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괜찮은 남편처럼 보였습니다. 김만수는 더욱 다정했습니다. 판을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판이 좋아할 만한 과일을 사오곤 했습니다. 판이 고향 생각에 우울해하면 곁에 앉아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비록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판은 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아버지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여겼습니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판은 베트남의 가족들에게 첫 송금을 했습니다. 김영수가 월급처럼 30만 원을 주었고 판은 그중 20만 원을 고향에 보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베트남에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감사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들이 이 돈으로 학교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은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가족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배추 농사는 계절에 따라 바빴습니다. 여름철에는 배추를 저온 창고에 보관했다가 겨울에 출하했습니다. 농장 한쪽에는 큰 저온 창고가 있었습니다. 약 100평 크기의 창고였습니다. 판은 남편과 시아버지를 도와 배추를 창고에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창고 안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혔습니다. 수확한 배추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영수가 판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며칠간 서울에 다녀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추 유통업체와 계약 건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시아버지를 잘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수는 고맙다며 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판은 남편이 없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친절한 분이고 며칠 정도는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판은 대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트럭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판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만수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판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판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판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김만수는 소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판은 설거지를 끝내고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김만수가 판을 불렀습니다. 판은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김만수가 무슨 말인가를 했지만 판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김만수는 판에게 옆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판은 어색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없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소파에 앉자 김만수가 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판은 몸이 굳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만수의 손이 판의 등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판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말로는 못하지만 몸짓으로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김만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던 자상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판에게 다가왔습니다. 판은 겁이 났습니다. 계단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김만수가 판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판은 비명을 질렀지만 이 외딴 농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500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판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발버둥 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김만수는 판을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집 밖으로, 어둠 속으로. 판은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았습니다. 저온 창고였습니다. 김만수는 창고 문을 열고 판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판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창고 안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쌓여있는 배추들 사이로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김만수가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판은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베트남어로 그리고 서툰 한국어로 제발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만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온 창고에서 일어난 일은 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파랗게 익은 배추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판의 꿈과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이후 판은 넋을 잃었습니다. 창고에서 나온 후 2층 방으로 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믿었던 시아버지가 악마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자상한 미소, 친절한 말들, 모든 것이 가면이었습니다. 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판은 방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김만수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만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판은 몸을 떨며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도 있었습니다. 판은 긴팔 옷을 입어 몸의 상처를 가렸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자 김만수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판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판은 손이 떨렸지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식사 중에 김만수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밥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다고 했습니다. 판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김만수는 배추밭으로 나갔습니다. 판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손짓으로 말했습니다. 김만수는 그래 오늘은 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판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곳 사정도 모르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판은 절망했습니다. 며칠 후 김영수가 서울에서 돌아왔습니다. 판은 남편을 보자 울음이 터졌습니다. 김영수는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툰 한국어와 몸짓으로 그날 밤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저온 창고로 끌고 갔다고 나쁜 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판은 남편이 분노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아버지를 나무라고 판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판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워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혼자 사셨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인 내가 좀 이해해드리면 안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방금 무슨 말을 한 건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성피읍행한 것을 이해하라고 말하는 건가? 판은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는 한국이라고, 베트남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를 공경해야 한다고, 며느리의 도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남편도 시아버지 편이라는 것을, 자신은 이 집에서 그저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간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이고 집안일을 하는 노동력일 뿐이라는 것을. 판은 무너졌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판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영수는 다시 서울로 출장을 갔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이라고 했습니다. 판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김영수가 떠난 첫날 밤, 김만수는 또다시 판을 저온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판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만수는 힘이 셌고 판은 작고 약했습니다. 매일 밤이 악몽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판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김만수가 자신의 방문을 두드릴까봐, 또 저온 창고로 끌려갈까봐 두려웠습니다. 판은 방문을 잠갔지만 김만수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이 집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추밭과 논밭뿐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걸어서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판은 한국어를 거의 못했습니다. 도움을 청할 방법도 몰랐습니다. 핸드폰은 있었지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베트남 가족에게 전화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했지만 포기했습니다. 가족들이 알면 걱정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판이 한국에서 돈을 못 보내면 가족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판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이 누군지 모를 정도로 초췌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판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한 달의 절반 이상을 집을 비웠습니다. 판은 남편이 의도적으로 집을 비우는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며느리를 맡기고 도망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영수는 집에 있을 때도 판을 외면했습니다.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판이 슬픈 표정을 지어도 모른 척했습니다. 어느 날 판은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서재에서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로 쓰여 있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숫자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 중개 비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000만 원. 판을 데려오는데 1,000만 원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돈 주고 산 물건이라는 것을 확인한 기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서류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프린트물이었습니다. 제목은 베트남 신부 길들이는 법이었습니다. 판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니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대한 조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권을 압수하라, 돈을 주지 마라, 외출을 제한하라, 한국어를 가르치지 마라, 고립시켜라. 판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것을. 판은 자신의 여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김영수의 방을 뒤졌습니다. 잠긴 서랍이 있었습니다. 판은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서랍을 억지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판의 여권과 통장이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판이 모르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판이 결혼한 후 정부에서 지원해준 다문화가정 지원금이었습니다. 판은 그런 돈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김영수가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판은 여권을 꺼내 품속에 넣었습니다. 통장도 가져갔습니다. 이것들은 탈출할 때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판은 서랍을 다시 정리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판은 한국 사정을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판은 텔레비전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들을 돕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어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판은 메모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김만수나 김영수가 알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2019년 가을이 되었습니다. 판이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판은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졌습니다. 생리도 끊겼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유령 같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판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판은 부엌에서 수면제를 발견했습니다. 김만수가 불면증으로 먹는 약이었습니다. 판은 그 약병을 손에 쥐었습니다. 한꺼번에 먹으면 죽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베트남의 가족들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판은 약병을 도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판은 결심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복수를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한 김만수와 김영수를 벌받게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판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말만으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외국인 여성의 말을.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판은 핸드폰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녹음 기능이 있었습니다. 판은 생각했습니다. 김만수가 다시 자신을 범할 때 녹음을 하면 어떨까? 그의 목소리를, 자신의 비명을, 모든 것을 녹음하면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영수가 또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일주일간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은 준비했습니다. 핸드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옷 속에 숨겼습니다. 녹음 앱을 미리 실행시켜 두었습니다. 그날 밤 김만수가 판의 방문을 열었을 때 판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만수는 평소처럼 판을 저온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판은 저항했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소리를 더 크게 질렀습니다. 김만수가 하는 말들을 유도했습니다. 닥쳐라, 조용히 해라, 내가 내 며느리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녹음되었습니다. 판은 베트남어로도 외쳤습니다. 그만하라고, 싫다고, 도와달라고. 그날 밤 판은 20분 분량의 녹음을 얻었습니다. 창고에서 나온 후 방으로 돌아와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김만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판의 울음소리와 비명도 녹음되었습니다. 이것은 증거였습니다. 판은 이 파일을 자신만이 아는 곳에 백업했습니다. 혹시라도 핸드폰을 빼앗길 경우를 대비해서였습니다. 판은 여러 날에 걸쳐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김만수가 자신을 학대하는 모습을 녹음했습니다. 김영수가 아버지를 두둔하며 판을 질책하는 대화도 녹음했습니다. 판은 몸의 상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긁힌 상처, 물린 자국.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한 달 동안 20개가 넘는 녹음 파일과 50장이 넘는 사진을 모았습니다. 이제 도움을 청할 때가 왔습니다. 판은 예전에 메모해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전화번호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김만수나 김영수가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만수가 시장에 간다고 나갔습니다. 1시간 정도 집을 비울 것이었습니다. 판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판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성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판은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자신이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남편도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원은 놀라며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판은 울면서 지난 6개월 동안 겪은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상담원은 판을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집을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센터에서 보호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은 어떻게 나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원은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며칠 후 김영수가 또 출장을 가고 김만수가 시장에 가는 시간을 노려 집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센터에서 차를 보내줄 테니까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판은 고맙다며 울었습니다. 드디어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상담원은 증거를 잘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싸울 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판은 이미 녹음과 사진을 모아뒀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원은 잘했다며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판은 탈출 날짜를 정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김영수가 서울로 3일간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김만수가 시장에 가는 날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판은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작은 가방에 몰래 챙겨두었습니다. 옷 몇 벌, 여권, 통장, 핸드폰, 충전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증거 파일이 담긴 USB도 준비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판에게 가장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김만수는 여전히 판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판은 이제 희망이 있었습니다. 곧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생각이 판에게 버틸 힘을 주었습니다. 매일 밤 견디며 판은 속으로 날짜를 세웠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전날 서울로 떠났습니다. 오전 10시쯤 김만수가 시장에 간다고 나갔습니다. 판은 기다렸다가 10분 후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판은 비포장도로를 따라 빠르게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20분 거리였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지만 판은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김만수가 일찍 돌아와서 자신을 찾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유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정류장은 한적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판은 긴장하며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혹시 상담원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났을 때 흰색 승합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글자가 차에 붙어 있었습니다. 차에서 여성 2명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상담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베트남어 통역사였습니다. 상담원이 판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구조된 것이었습니다. 통역사가 베트남어로 안심하라고 이제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판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판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배추밭이 보였습니다. 지옥 같던 나날들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센터로 가는 길에 상담원은 판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일단 센터의 쉼터에서 머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전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판이 겪은 일은 명백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판은 신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만수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원은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판은 가방에서 핸드폰과 USB를 꺼냈습니다. 센터에 도착해서 판은 상담원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녹음 파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담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통역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상담원은 이 증거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만수를 확실히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판은 경찰서에 갔습니다. 센터 상담원과 통역사가 동행했습니다. 판은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겪은 모든 일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녹음 파일과 사진을 증거로 제출받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만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 김만수는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배추 농장으로 가서 그를 연행했습니다. 김만수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수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그가 아내의 고통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김영수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이 제출한 녹음 파일 중에는 김영수가 아버지를 두둔하며 판에게 이해하라고 말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방조였습니다. 김영수도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에 대한 가정 내 성폭력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물론 판의 신원은 보호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내용은 자세히 보도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베트남 며느리를 6개월간 성폭행했고 아들이 이를 방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해 검거되었다는 것도 보도되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결혼 이민 여성들을 착취하는 한국 남성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인권단체들이 나서서 결혼 이민 여성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만수는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는 준강간, 강제추행, 감금 등이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영수는 방조 및 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6개월 동안 겪은 지옥을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김만수의 변호사는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판은 거부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만수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결혼 이민 여성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제대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2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만수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며느리라는 약자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영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조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판결 후 판은 센터 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고 목소리도 변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판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들도 인간이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난하다고 외국인이라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판은 또한 용기를 내서 신고하라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참고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찰, 인권단체.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녹음, 사진, 문자 메시지.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판은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전국의 결혼 이민 여성들이 판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판의 용기가 자신들에게 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여성들도 판을 지지했습니다. 여성 인권단체들은 판을 용기 있는 생존자로 칭찬했습니다. 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판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영수와의 결혼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김영수는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성폭력 피해를 방조한 것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판은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미천이 되었습니다. 판은 센터의 도움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언어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집중적으로 공부한 결과 판은 한국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읽고 쓰는 것도 많이 늘었습니다. 판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베트남어 통역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베트남 여성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판의 경험은 다른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판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고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판은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약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강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판은 결혼 이민 여성 인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판의 사건은 법과 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결혼이민자 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여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독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도 확대되었습니다. 전국의 센터 수가 늘어났고 상담 인력도 보강되었습니다. 24시간 긴급 상담 전화가 개설되었습니다. 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해졌습니다. 위기 상황에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도 확충되었습니다. 판의 용기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판은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중 6개월은 지옥이었지만 나머지 시간은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판은 한국어 능력 시험 고급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진학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판의 가족들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판은 매달 베트남에 송금을 했습니다. 센터에서 받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생활비를 아껴서 50만 원씩 보냈습니다. 그 돈으로 동생들은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판의 희생이 가족을 살렸습니다. 어느 날 판은 한 방송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되 다른 피해자들의 사연도 함께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판은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치욕스러운 과거를 다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판은 결국 승낙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했습니다. 판은 얼굴과 목소리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가해자들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팀은 판을 인터뷰했습니다. 판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2019년 봄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으로 시집 온 것. 처음에는 좋은 가족을 만난 줄 알았던 것. 하지만 남편이 집을 비우면서 시작된 악몽, 저온 창고에서 겪은 끔찍한 일들, 남편의 배신, 그리고 작은 녹음기 하나로 시작된 복수.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판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참지 말라고, 싸우라고, 목소리를 내라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들도 존엄한 인간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2022년 가을에 방영되었습니다. 제목은 배추밭의 악마였습니다. 판의 이야기가 중심이었지만 다른 결혼 이민 여성들의 사연도 함께 담겼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중국 여성,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필리핀 여성, 인신매매를 당한 캄보디아 여성.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률은 높았고 사회적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판의 용기를 칭찬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판이 돈을 노리고 한국에 왔다가 일이 잘못되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라는 악의적인 댓글들이었습니다. 판은 상처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판은 여러 단체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여성단체, 인권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판은 가능한 한 많은 곳에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매번 강연이 끝나면 사람들이 다가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판은 그럴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강연 후 한 베트남 여성이 판에게 다가왔습니다. 28살의 응우옌이었습니다. 그녀도 결혼 이민 여성이었습니다. 응우옌은 울면서 판에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지만 방법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판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말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판은 응우옌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센터로 데려가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응우옌은 판의 도움으로 남편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쉼터에서 보호를 받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판은 응우옌의 곁에서 모든 과정을 도왔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응우옌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6개월 후 응우옌은 이혼에 성공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응우옌은 판에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판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이 겪은 지옥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고 있다는 것을. 판의 복수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복수였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더 많은 여성들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2023년이 되었습니다. 판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1학년이 되었습니다. 판은 31살이었지만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지옥을 경험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판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대학에서 판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판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판을 존경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강하게 살아가는 판이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판은 대학에서 결혼 이민 여성 인권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있었고 외국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동아리는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을 열었습니다.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인권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판은 동아리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해 여름판은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온 후 처음으로 고향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4년 만에 보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판을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판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판의 동생들은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막내는 이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동생들은 언니가 보내준 돈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며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게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판의 희생이 가족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판을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베트남에 머무는 동안 판은 현지 결혼 이민 예정자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으로 시집갈 준비를 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판은 그들에게 조언했습니다. 한국이 천국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을 지킬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법을 알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미리 알아두라고 당부했습니다. 판은 또한 그들에게 희망도 주었습니다. 힘든 일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싸울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자신이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복수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은 판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판은 더욱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대학 공부와 센터 일, 그리고 인권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바빴지만 충실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판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자였고 활동가였습니다. 2024년이 되었습니다. 판의 사건이 있은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김만수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12년형을 받았으니 아직 7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집행유예를 받아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그는 배추 농장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습니다. 판은 그들의 소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판의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판은 대학 3학년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결혼 이민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판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판은 한 시상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여성인권 유공자 시상식이었습니다. 판은 올해의 여성인권 운동가로 선정되었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시상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성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판이 무대에 올라가 상을 받을 때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판은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결혼 이민 여성들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여성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강했습니다. 시상식 후 한 기자가 판에게 물었습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와 같은 선택을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판은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지옥이 다른 여성들을 구하는 빛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복수가 법과 제도를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베트남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고 목적을 주었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해 가을 판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배추밭을 떠나서였습니다. 자서전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가난한 어린 시절, 한국으로 시집 온 이유, 지옥 같던 6개월,
복수의 과정, 그리고 새로운 살.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책 출간 기념 사인회에는 수백 명이 줄을 섰습니다.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도 있었고, 중년 여성도 있었고, 노년 여성도 있었습니다. 한국 여성들도 있었고, 외국인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용기를 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판은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며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판에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20년 전 남편에게 폭력을 당했지만 참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방법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판의 책을 읽고 그때 자신도 싸울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판은 그 여성을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책의 인쇄 중 일부는 결혼 이민 여성 지원 기금으로 기부되었습니다. 판은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벌어서 생활하고 가족을 돕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머지는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금은 결혼 이민 여성들의 법률 지원, 쉼터 운영,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습니다. 2025년이 되었습니다. 판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회복지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식에는 센터 동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어머니도 왔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자랑스럽다며 울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딸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어머니는 꿈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졸업 후 판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정식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이제 판은 전문가였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들을 상담하고 법률 지원을 하고 긴급 구조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판의 경험은 이 일을 하는데 큰 자산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이 담당한 첫 번째 사례는 캄보디아 여성이었습니다. 24살의 소피아였습니다. 소피아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판은 소피아를 만나자마자 6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눈빛, 수척한 얼굴, 멍든 몸. 판은 소피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판은 소피아를 쉼터로 보호했습니다. 경찰 신고를 도왔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소피아가 모든 과정을 버틸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했습니다. 6개월 후 소피아는 이혼에 성공했고 새로운 직장도 구했습니다. 소피아는 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그 지옥에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판은 이런 사례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매년 수십 명의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베트남 여성, 캄보디아 여성, 필리핀 여성, 중국 여성, 태국 여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여성들이었지만 그들의 고통은 비슷했습니다. 판은 그들 모두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2027년이 되었습니다. 판의 사건이 있은 지 8년이 지났습니다. 판은 이제 35살이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5년간 일하며 수백 명의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판은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에 패널로 초청받았습니다. 정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어느 날 판은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에 지원했습니다.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 인권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결합하면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판은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대학원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센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저온 창고의 지옥을 견뎌낸 자신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판은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논문을 읽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년 후 판은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결혼 이민 여성에 대한 가정 내 성폭력의 실태와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판은 자신의 사례를 포함해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분석하고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논문은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고 학술지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석사 학위를 받은 후 판은 박사과정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문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파는 센터에서 계속 일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박사과정에 도전할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2030년이 되었습니다. 판의 사건이 있은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판은 이제 38살이 되었습니다. 센터의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판은 10명의 상담원을 관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판은 팀원들을 교육하고 어려운 사례를 직접 담당했습니다. 센터는 판의 리더십 아래 더욱 발전했습니다. 그해 판은 특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이민 예정 여성들을 위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한국으로 시집 오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 문화, 한국 법률, 자신의 권리,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미리 교육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은 생각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판은 직접 그 나라들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현지 NGO와 협력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여성들이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한국에 와서도 자신을 더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피해 사례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판의 활동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UN 여성기구에서 판을 초청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판은 연설했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의 인권 보호에 대한 한국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각국의 대표들은 판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판의 모델을 자기 나라에서도 적용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2032년이 되었습니다. 판은 40살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판은 수천 명의 여성들을 도왔고 제도를 바꾸었고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판의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복수였습니다. 어느 날 판은 교도소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김만수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12년형을 받았던 그는 모범수로 감형을 받아 이제 곧 출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사과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을 후회한다고 썼습니다. 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썼습니다. 판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13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고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저온 창고의 냉기, 파랗게 익은 배추들, 김만수의 거친 손길, 자신의 비명.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판은 더 이상 그때의 약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판은 답장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서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증오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관심이었습니다. 김만수는 이제 판의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판은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피해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저녁에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주말에는 강연을 다녔습니다. 판의 삶은 바빴지만 충만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판은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문화 정책 세미나에서 만난 변호사 이진우였습니다. 39살의 이진우는 인권 전문 변호사로 오랫동안 결혼 이민 여성들의 법률 지원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세미나 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동료로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이진우는 판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판을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는 판이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판은 겸손하게 자신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상 협력도 많았고 사적으로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이진우는 판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판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판은 당황했습니다. 13년 동안 연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만수에게 당한 후 남자가 두려웠고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진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여성 인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고 판을 한 인간으로 존중했습니다. 판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우는 기다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몇 달간 판은 고민했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과거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판은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랑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2033년 봄, 판은 이진우의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진우는 판을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판의 과거를 알기에 더욱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판은 천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 남자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수와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진우와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센터 동료들, 친한 친구들, 그리고 베트남에서 온 판의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판의 어머니는 딸이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결혼식에서 판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14년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판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진우도 판의 일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결혼이민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판은 상담과 지원을, 이진우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두 사람의 협력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35년이 되었습니다. 판은 43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판과 이진우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판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기를 아는 판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6년 전 그 지옥을 겪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름다운 아들과 함께. 판은 아들에게 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민준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판은 일과 육아를 병행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이진우가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평등한 부부였습니다. 집안일도 육아도 함께 했습니다. 판은 이런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판은 아들을 키우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민준이를 여성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가르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적이나 성별이나 경제적 지위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준이가 자라서 어머니처럼 인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2040년이 되었습니다. 판의 사건이 있은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판은 이제 48살이 되었습니다. 센터의 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판은 조직 전체를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판의 리더십 아래 센터는 전국 최고의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되었습니다. 많은 다른 센터들이 판의 센터를 벤치마킹했습니다. 판은 그동안 수천 명의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판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대학에 진학했고, 어떤 이는 사업을 시작했고, 어떤 이는 사회활동가가 되었습니다. 판이 씨앗을 뿌린 것이 이제 큰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판은 회고했습니다. 21년 전 그 저온 창고에서 자신은 죽고 싶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녹음기 하나로 시작한 복수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복수였습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을 구하는 복수였습니다. 판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자신을 해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는 것을. 어둠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빛이라는 것을. 판은 빛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등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판은 5살이 된 아들 민준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이래요? 판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야. 엄마도 옛날에 아주 힘들었거든. 그때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엄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야. 민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힘들었어요? 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지만 판은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당했어. 아주 무섭고 슬펐어.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 싸웠어. 그리고 이겼어. 이제 엄마는 다른 사람들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민준이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대단해. 나도 커서 엄마처럼 될 거야. 파는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민준아. 너는 착한 사람이 되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렴. 민준이는 엄마의 목을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파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1년 전의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된 USB, 당시 찍은 사진들, 재판 서류들. 파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이제는 오래된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과거였습니다. 파는 일기장도 꺼냈습니다. 21년 전부터 써온 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탈출한 날의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지옥을 벗어났다. 아직 무섭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파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는 해낼 거야. 너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해낼 거야. 너의 복수는 성공할 거야. 그리고 너는 행복해질 거야. 진정한 사랑도 만나고 아름다운 아들도 낳을 거야. 그러니 지금은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 버텨. 싸워. 이겨내. 파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40년 12월 31일, 오늘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21년 전 나는 지옥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천국에 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생존자다. 아니, 그 이상이다. 승리자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를 해친 사람들은 나를 부서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악행은 나를 파괴하지 못했고 오히려 나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나의 복수다. 파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파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고. 21년 전 가장 어두운 순간에 자신은 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절망의 어둠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볼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모든 별들이 자신을 위해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파는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다. 포기하지 마라.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나처럼. 증거를 모으고 신고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라. 너희는 강하다. 너희는 아름답다. 너희는 존엄하다. 일기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오늘도 감사한다. 살아있음에, 싸울 수 있음에, 사랑할 수 있음에,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한다. 내일도 나는 일어나서 다시 싸울 것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여성들을 구하기 위해. 이것이 나의 삶이다. 이것이 나의 복수다. 이것이 나의 승리다. 파는 일기장을 덮고 침대로 갔습니다. 이진우가 먼저 자고 있었고 민준이는 자신의 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파는 남편과 아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2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었습니다. 파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21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온 창고, 파란 배추들, 공포, 절망.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판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판이 그 기억을 지배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였습니다. 판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악몽은 없었습니다. 대신 꿈을 꾸었습니다. 넓은 들판에 서 있는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배추밭이 아니었습니다. 꽃밭이었습니다. 온갖 색깔의 꽃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판은 그 꽃밭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판은 웃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으로 시집온 25살 베트남 여성 판. 그녀가 겪은 6개월간의 지옥, 저온 창고에서의 악몽, 배신한 남편,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던 순간. 하지만 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녹음기 하나로 시작한 복수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복수가 되었습니다. 판의 용기는 법을 바꾸었고 제도를 개선했고 수천 명의 여성들을 구했습니다. 피해자였던 판은 생존자가 되었고 활동가가 되었고 마침내 리더가 되었습니다. 판은 자신의 고통을 빛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둠에 맞서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둘째, 증거를 모으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혼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복수는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자신을 해친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판의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판은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돕고 있을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여성에게 손을 내밀고 있을 것입니다. 용기를 주고 있을 것입니다. 판의 빛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판이 꿈꾸는 그 세상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판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 인권단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도움을 청하십시오. 증거를 모으십시오. 싸우십시오. 당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판처럼. 그리고 만약 당신이 판의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미십시오. 결혼 이민 여성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국적이나 경제적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엄합니다. 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약자가 착취당하고 침묵을 강요받는 세상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존중받는 세상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판이 시작한 변화를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판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모든 여성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당신들도 판처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번 사연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